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어리석은 야망. 2. KF-21의 타겟무기. 3. 아무도 한반도를 건널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두 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졌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르게 자체 개발로 노선에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처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 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들을 일으켜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처박게 된 것이었죠. F-35B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어 평화 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에 대한 F-35B 운용 적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해병대에 F-35B가 이즈모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되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전부 F-35B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항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린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 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으나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35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매우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영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 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에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브리핑실, 무장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모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N은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 될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의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F-21의 대함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인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와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이나노급 공정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에,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긴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 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2, 3년 최종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후에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 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건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줄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보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T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대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란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이용해 올해 4,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의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의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의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중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는 했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에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